2017년 3월 29일, 봄이 오고 있던 계절.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에 검은 머리,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 어른이 A양을 데리고 유유히 아파트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범인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경악스러웠던 사건. 7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는 물론 스릴러 영화 드라마, 추리소설 등의 줄거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막내딸이었던 8살 A양. 유난히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이제 친구도 곧잘 사귀고 하면서 씩씩하게 학교도 잘 다녔는데요. 그날도 A양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등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 A양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A양은 늘 어떻게든 친구 휴대폰을 빌리거나 해서 하교할 때 또 친구들이랑 놀다 가고 싶을 때 엄마한테 꼭 전화를 했대요. 그날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어디서 빌리지 하던 A양은 공원에 앉아 있는 한 어른을 발견합니다.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 어른한테 다가가서 물어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혹시 휴대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어른은 흔쾌히 알겠다고. 그런데 내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바로 요 앞인데 가서 집 전화를 쓰라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A양은 그렇게 그 어른을 따라 나서요. 이 당시 공원에 같이 있던 A양의 친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 친구 A가 엄마한테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 검은 옷, 검은 머리의 아줌마가 저쪽이 집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데요. 그리고 그 어른은 마치 이전부터 A를 알던 것처럼 다정한 말투를 쓰면서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그 어른의 모습입니다. A양의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여행용 캐리어도 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줌마가 아니라 16살 10대 소녀 김양이었습니다. 이 김모양은 A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아파트 13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2층을 더 걸어 올라가서 15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의 모습이 A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김양은 A한테 집 전화를 빌려주려고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면서 집으로 함께 온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 당시 김양의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유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양이 이날 입은 옷도 엄마 옷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용 가방까지 들고 돌아다녔던 김양.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느낌이 벌써 드시죠? 도대체 김양은 어떤 인물일까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이 김양은 부적응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동아리 친구도 또 학원 선생님들도 아이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똘똘한 편이고 정신적으로 뭔가 크게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이 A양은 유독 만화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만화,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평소 한니발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코패스를 다룬 조금 잔인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김양이 자주 보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또 사람을 해친 후에 현장을 치우는 그런 내용들이 묘사돼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살인과 엽기적인 내용들에 김양은 상당히 심취돼 있었습니다. 인체 해부학 서적도 봤다고 하는데요. 김양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어디를 자를 때는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시신 훼손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버지가 의대 나왔어.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16살 평범한 소녀처럼 보이진 않죠. 8살 아이가 믿고 집으로 따라 들어가도 되는 언니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날 그렇게 김양을 따라 들어간 A양을 가족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학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A양이 돌아오지 않자 A의 어머니는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또 A양의 친구들 집에도 연락을 해보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양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도 늦게까지 아이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서 골목골목을 뒤지고 또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서도 각 세대에 아이를 찾고 있다라는 방송까지 내보냈지만 그 어디서도 A양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실종 신고 후 그날 밤 10시 30분쯤 드디어 A양이 발견됐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2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2개가 발견되는데요. 그냥 옥상에 덩그러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옥상에서도 또 5m 높이의 사다리를 한 번 더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물탱크 지붕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이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도 보였어요. 누가 이랬을까요? 네, 범인은 김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CCTV 화면을 경찰이 보고 처음에는 13층에 있는 세대를 수색했어요. 그런데 김양은 15층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CCTV를 의식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행동한 겁니다. 자, 놀라운 건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이 결국 김양의 집을 찾아서 수색을 시작했을 때 집이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대요. 그런데 루미널 테스트 아시죠? 실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피나 혈흔 등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화장실이 온통 피범벅이었다고 합니다. 김양은 집으로 데려온 A양을 충전 케이블로 교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에 여러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담아 일부는 아까 말했던 옥상 위 물탱크 지붕에 또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집으로 들어간 지 2-3시간 만에 그 안에서 사람을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벌였죠. 심지어 봉지 2개를 들고 옥상 위 5m 사다리를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까지 해냅니다. 보통 사람의 정신과 체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 놓고 김양이 다음으로 한 일은 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이었어요. 룰루랄라 종이봉투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 인터넷상에서 친하게 지내던 2살 위에 아는 언니를 만나러 잠실로 갑니다. 김양이 안다는 이 언니는 캐릭터 카페에서 알게 된 재수생 박양이었어요. 이 박 모양이 진술하기를 그날 김양은 평소와 다른 점 없이 평범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김양이 종이봉투를 하나 들고 왔었다고 했죠. 그 안에 뭐가 들었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종이봉투를 박양한테 줬는데 박양은 거기 뭐가 들었는지 못 봤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박양은 이날 김양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을까요? 2사람이 캐릭터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었죠. 이게 모르시는 분은 뭔지 아예 개념 자체가 낯설 수도 있어요. 우선 카페는 인터넷 카페를 말하는 거고요. 캐릭터 카페라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캐릭터를 정해서 역할놀이를 한다. 그 안에서 정해진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서 행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피아 세계관을 설정한 카페라고 한다면 그 카페 회원들이 마피아 조직원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뭐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그럼 지시를 받은 조직원은 또 그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건전하고 뭐 아름다운 주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엽기적이고 잔인한 고어물 같은 걸 다루는 데였다고 해요. 그 안에서 만난 이 2사람은 카페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맺게 됐는데 역할극처럼 혹은 뭐 어떤 계약 연애처럼 커플 비슷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플이라고 납작하게 묘사하기에는 이런 캐릭터 카페의 특징, 또 청소년기의 특징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어쨌든 박양이 좀 이제 남자 역할, 김양이 여자 역할처럼 하면서 2사람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김양이 박양한테 건넨 종이봉투에 뭐가 들었는가? 끔찍하게도 8살 A양의 손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김양은 평소 박양이 손가락에 집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손가락을 구해다 주겠다라면서 누군가를 해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양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자신만이 알겠지만 이 대화를 보면 조금 짐작이 갑니다. 김양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박양이 그럼 거기 애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양은 자신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종이봉투 안에도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었는데요. 둘은 이런 카톡 대화도 나눴습니다. 김양은 사냥 나간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러 갈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여자애야. 이런 말들을 했고 박양은 이에 대해서 CCTV 확인했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 시신 일부는 선물로 줘. 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박양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게 역할극, 상황극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김양의 역할극에 그냥 맞춰준 거다. 캐릭터 카페에서 하듯이 픽션이라는 걸 약속하고 나눈 대화다라고 주장했는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역할극을 하면서는 존댓말을 썼대요, 둘이. 근데 이 A양을 해친 얘기를 할 때는 반말을 합니다. 박양은 분명히 역할극과 현실을 구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건 후 김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박양은 자기가 얽힐 일은 없겠냐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여기에 김양은 없도록 할게. 일단은 내 정신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전과 붙을 일 없도록 장담할게. 그러니까 또 박양이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이에 대해서 김양은 또 나 당신 많이 좋아해. 기다릴게. 믿어줄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들끼리 꽁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이 지금 나누는 대화 주제는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건 사람답게 좀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정말 법적으로 말하는 심신미약이라든가 실제적인 정신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양은 다른 성인 범죄자들도 자주 그러하듯 남 탓과 정신병 탓을 합니다. 자, 먼저 남 탓을 한 것부터 볼까요?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게 좋아한다던 박양을 탓합니다. 김양은 이 A양 사건을 저지르기 10여일 전쯤에 박양으로부터 기습 키스를 당했고 그때부터 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박양이 연애 감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구치소에서는 밖에 있는 친구가 나를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하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태도가 변했죠. 또 누구 탓을 하느냐? 죽은 피해자 8살 A양의 탓도 합니다. 김양은 진술 초기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모른다,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다가 돌연 A양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고양이랑 놀다가 고양이를 괴롭혀서 그렇게 했다라고 갑자기 A양 탓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는 김양. 이번에는 남 탓에 이어서 심신미약 탓도 하는데요. 자기가 조현병이라고 환청이 들린다고도 하고 다중인격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밝혀봐야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주 출연하는 김태경 전문가가 김양의 심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김태경 교수는 김양이 저지른 짓들을 알고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김양을 처음 본 순간 그 앳된 얼굴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감정을 시작하는데 조현병인지 확인하기 위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환청에 대한 심층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양이 잘 답변을 하지 못했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교묘하게 진술을 바꾸고 속이는 행동, 그리고 범행 후에 현장 정리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치운 것 등으로 보아서 조현병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중인격장애는 어떨까요? 다중인격장애는 인격들끼리 서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김양의 경우 언제 어떤 인격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자기가 다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거짓 주장이고 거짓 연기였던 거죠. 조현병 아닌 거 들켰고 다중인격장애 아닌 거 들켰고 이제 뭐라고 하지? 하다가 김양이 또 이제 최종적으로 들고 나온 병명은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참 많이 했나 봐요. 실제로 구치소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한 책까지 열심히 읽고 있더라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애예요. 자, 이제 남 탓했고 심신미약 탓했고 또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 세트 하나가 더 있죠. 우발적인 범행이다.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다 배워왔습니다. 김양은 이 해당 범행을 한 날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매일 공원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김양의 검색 기록을 보면 완전 범죄,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엽기 막 이런 것들 투성이었고 범행을 하던 날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A양이 다니는 학교의 하교 시간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해 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 옥상에 있는 물탱크 위, 거기 구조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다리 높이 말씀드렸죠? 5m입니다. 프로파일러들에 따르면 여기는 그냥 즉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요. 뭐 다 떠나서 일단 16살짜리 애가 엄마 옷을 꺼내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공원에 앉아서 거기서 노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부터 너무나 그냥 계획적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명확히 드러난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김양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인상적인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A양의 어머니는 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재판부에 좀 엄한 처벌을 당부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변의 설득에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날 범인 김양을 처음 보신 거예요. 두 사람은 불과 1m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이 어머니가 법정에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김양은 죄송합니다 라면서 뭐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가 퇴장하고 나자 태도가 돌변하는데요. 어머니가 법정에서 나가신 후에 이 김양이랑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이어가는데요. 자기가 김양한테 물어봤대요. 그의 부모한테 미안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김양이 왜 그래야 돼? 라고 묻더랍니다. 또 정신병 진단 받으면 형량이 5에서 10년 정도라고 들었다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아스퍼거 증후군 책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뭐 이런 자기한테 약간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니까 아까까지 죄송하다고 막 흑흑흑 울던 김양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합니다.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또 있는데 이 김양이 저지른 범죄가 뭔지 듣고서 그 구치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꺼내놨던 가족 사진, 특히 그중에 자녀 사진, 아이 사진 있는 거를 슬그머니 이렇게 다 집어넣고 숨겼다고 합니다. 범죄자들도 무서워하는 범죄자인 거예요. 또 검사가 이 사건에 굉장히 진심으로 임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범행 동기나 배경을 잘 알려면 김양이랑 박양이 만난 이 캐릭터 카페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검사는 자기는 이제 이 캐릭터 카페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박양의 경우에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에 임하고 있었고 계속 자기는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전혀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때 법정에서 검사가 박양한테 기습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법정에서 그냥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박양이 뭐라고 했겠어요? 뭘요? 라고 되물었겠죠. 그러자 검사가 방금 제가 물은 것처럼 다짜고짜 본인한테 잡아왔다 라는 카톡이 오면 증인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게 뭐야? 라고 하겠죠. 그러자 검사는 하지만 박양 당신은 김양이 잡아왔다, 사냥해 왔다 라는 카톡을 보내자 바로 살아있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카톡 내용을 꼬집으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진짜 생각이 없는 김양은 또 그 당시에 3월 말이니까 벚꽃 피기 직전이었는데 벚꽃을 보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김양과 박양이 이 아름다운 벚꽃 피는 모습을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몇 년을 살고 나오느냐 궁금하시죠? 처음에 1심에서 김양은 징역 20년, 박양은 무기징역이 나왔었어요. 좀 이상하죠? 실제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한 김양이 박양보다 형량이 적다는 게 이들의 형량 차이는 나이 때문에 나는 겁니다. 범행 당시 소년법상으로는 18세 미만이면 최대 15년, 근데 여기에 이제 특가법까지 적용을 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김양은 최대 형량인 20년을 받았던 거고 박양은 19세라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거죠. 1심에서는 둘을 공범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박양의 형량도 대폭 줄어서 13년형을 받습니다. 김양은 그대로 징역 20년에 위치 추적 장치 30년. 얘가 16살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나오면 36, 30대 중반입니다. 지금이 7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0년 조금 넘게 지나면 이 악마 같은 자가 우리와 같이 거리를 걷고 또 공원을 가고 벚꽃을 보겠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A양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내 아이가 눈도 못 감고 갔더라. 아이가 가는 길에 예쁜 옷을 입혀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라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벚꽃이 피기 직전의 계절, 미처 피우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악마 같은 범인, 본인이 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벚꽃을 피해자 A양은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